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파생 상품 펀드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예, 리스크 관리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파생 상품 펀드의 리스크. 예,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법률, 유동성 리스크. 이제 다 이제 아시죠? 신용 리스크는 이제 상대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제 못 받을 때 생기는 거고요. 이제 법적인 뭐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때, 유동성은 이제 돈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제 거래량하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크를 관리할 때, 이제 발행사, 운용사, 펀드 운용사, 그 다음에 이제 판매회사, 얘네들이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생 상품 펀드는 크게 파생 결합 증권을 편입시킬 수도 있고, 파생 상품을 이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리스크가 달라요.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 이제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이제 판매사의 리스크 관리. 이제 두세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 그걸 이제 집중 대비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면 이제 1장에 리스크 관리 이제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파생 결합 증권. 그러니까 펀드에서 파생 결합 증권을 이제 편입시켰을 때, 그러니까 ELS 같은 걸 이제 편입시키는 그런 펀드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네, 펀드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 그 파생 상품 활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생 결합 증권에 이제 투자하는 것부터 봐볼게요. 자, 파생상 펀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ELS 같은 파생 결합 증권을 편입시킬 수도 있고,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파생 결합 증권 편입형, 파생 상품형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파생상 펀드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생 결합 증권을 편입한 이 펀드가 이제 일반적인 거다. 흔히 우리가 파생상 펀드 그러면 그 ELS 같은 걸 편입시킨 그런 펀드를 말하더라. 물론 이제 이쪽도 있죠. 자, 그러면 파생결합증권 다시 한번 나오죠. 파생결합증권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증권회사. 장외 파생 겸용 인가를 받은,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옵션이 결합되는데 이게 대부분 장외 옵션이 결합된단 말이에요. 이색 옵션이 장외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 겸용 인가를 받은,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발행한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운용사가 발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파생결합증권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초자산에 따라서 우리 주가 연계, 금리 연계, 환율 연계, 상품 연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은 다 ELS를 편입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ELS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초자산이 에쿼티니까 주식이나 주가 지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ELS를 편입한 ELF. 이 ELF가 펀드 아닙니까? 근데 얘가 ELS를 이제 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ELS가 여러분 사전에 수익 구조를 제시하잖아요. 주가가 어디까지 가면 얼마를 주겠다. 그 제시하는 게 증권사가 발행해서 증권사 신용도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증권회사 신용도하고 무관해요. 거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재된 파생상품 수익 구조.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결합하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자가 정해진다. 파생상품 수익 구조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옵션, 내재된 옵션, 수익 구조가 이자를 결정하는 거지. 이자가 이제 수익, 신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은 왜 여기 나오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증권사가 ELS를 팔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자금을 운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합니다. 증권사가. 그래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그러면 이게 증권사입니다. 얘가 자금 운용 과정에서 장외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럼 장외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펀디드 수합도 가능하고 언펀디드도 가능한데, 이 용어 앞에서 나왔었죠. 펀디드는 뭐예요? 원금 전체를 상대방한테 넘겨줬다가 나중에 되받는 거예요. 원금 전체 지급하고 만기 때 되돌려받는. 그럼 이게 신용임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신용임이 커서 최근에는 언펀디드 형태 이제 수합을 많이 해요. 요건 뭐다? 파생결합증권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옵션 있죠? 파생상품. 그것만 따로 띄어갖고 차액만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차액, 금리 차.
그걸 언펀디드. 이게 신용위험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장외 거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게 당연히 신용 리스크가 줄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파생 상품 자체를 거래하는 펀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은 장내, 장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거래하기가 좀 수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내 상품은 증거금 일일정산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선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신용 리스크를 없애준단 말이에요. 신용위험을 이제 제도로 없애주기 때문에 활발히 거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장외 파생은 이제 상대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신용 보강 없이는 거래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장외 거래도 합니다. 장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신용위험에 이제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파생 상품에 여러분 기초자산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파생 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든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이든 포괄 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없다는 거. 이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었죠? 선도, 선물, 옵션, 수합. 그러면 여기 대표 상품을 봐봐요, 여러분. 선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선도 상품의 대표적인 선물한 거래죠, 여러분. 달러를 사고 파는 선물한 거래. 그리고 이제 선물은 장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주가지수 선물, 국채 선물 이런 것들은 다 장내 상품이에요. 선물이에요. 여기 선물로 끝났잖아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그랬죠. 번역만 이렇게 했지, 예, 그냥 선도거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 중에서, 옵션은 장내외에서 다 이제 거래가 되는데, 뭐 주가지수 옵션, 이건 이제 장내 옵션이고요. 장외 옵션 이제 별도로 있고요. 이색 옵션이 대표적인 거죠. 수합은 장외에서만 거래된다고 그랬어요.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이런 것도 물어요, 여러분. 이런 걸 막 열거해 놓고, 다음 중 장외 파생을 고르시오. 이렇게. 그러면 선물하는 무조건 장외, 이런 것들은 장내, 수합이란 말 나오면 장외, CDS도 수합이니까 장외, FRA도 선도금리계약, 이게 포워드 레이트니까 장외.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도입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파생 결합증권과 발행사의 리스크 관리.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발행사, 증권사가 파생 결합증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운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운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발행사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금 운영 과정에서.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B2B 거래가 있습니다. B2B가 뭐냐면 백투백, 중개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발행사가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해서 이걸 이제 펀드에 팔았다라고 가정해요. 그럼 돈이 들어왔겠죠? 그럼 들어온 자금을 자기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발행한 그거 구조가 똑같은, 예, 그 구조의 상품을 장외 파생 상품을 또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백투백이 여러분 중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운영사가 펀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펀드 자금으로 ELS를 이제 편입시킨 거예요. ELS. 그럼 증권사한테 얘가 이제 자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건 상품이니까 이거 상품 살라 그러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요거 이제 약속한 걸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얘가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한다?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상대방, 해외 상대방 찾아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의 상품을 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겼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서 이쪽으로 주는 거. 이걸 갖다가 B2B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B2B가 중개라고 그랬죠? 중개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증권사가 사실 이게 우리 초창기에 이런 형태가 많은데요. 외국에서 물건 띄어다가 국내에 판매한 겁니다. 증권사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자기는 조금 이문만 취하고 쉽게 말하면 도매 시장에서 물건 띄어다가 소매 시장으로 중개한 거다. 그래서 이제 B2B란 말을 써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냐면 이겁니다. 이 B2B 형태로 자금을 운영할 때 증권사, 이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리스크가 있냐 없냐, 크냐 작냐, 이게 시험에 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시장 리스크 있겠냐 없겠냐 이거 여러분. 시장이요. 없다는 겁니다.
B2B 방식은. 왜냐하면 자기가 발행한 거하고 동일한 구조 반대 거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익 나면 이쪽에서 손실 나는 거고 이쪽에서 손실 나면 이쪽에서 이익이 상쇄돼 버리는 겁니다. 요 그림에서 똑같은 구조를 여기에 가입한 거니까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시장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행한 것과 동일한 구조 반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된다. 시장 리스크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용위험은 있냐 없냐? 신용위험은 받을 돈 못 받을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자기가 발행한 ELS 있죠? 증권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거는 처음에 돈을 받고 줄 것만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는 거죠. 받을 돈이 없어서. 자기가 발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걸 또 똑같은 장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외 파생상 거래 상대방 신용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기가 발행한 것은 신용위험이 없고 이제 제3자하고 거래한 거 그건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제 신용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 거래 상대방 요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소 방안, 여기 펀디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펀디드 수합을 하면은 위험이 커요. 그래서 차액을 교환하는 언펀디드 또는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신용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담보를 확보해 놓는다는 거죠. 또는 차액만 교환한다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장 위험이 아니고 신용 위험.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리스크 있냐 없냐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하고 제3자하고 장외 거래를 했을 때 이게 구조는 똑같지만 계약서는 다르잖아요. 계약서의 주체. 그래서 상이한 양식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랬으니까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유동성 위험 있냐 없냐 했을 때 유동성 위험은 두 개로 나눕니다. 자금 관련된, 돈하고 관련된 유동성, 상품 유동성. 상품 유동성은 흔히 이게 이제 거래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거래. 자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 구조뿐 아니고 현금 흐름 주기도 두 개가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도 맞춰놨고 현금 흐름도 맞춰놨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펀드에 돈을 줄 때 이 제3자한테 받아서 주면 되니까 돈은 유동성 위험이 없다. 자금 유동성 위험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근데 상품 유동성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는데 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 또 다른 상대방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상품 유동성 리스크는 직면한다. 하지만 자금 유동성 문제는 없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최선 다해서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방식이 최근에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자체 엣지 방식이 있어요. 역시 요거 이제 그림을 먼저 봐볼까요? 발행사가 운용사한테 ELS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운용할 때 어떻게 한다? 시장에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자체 엣지한다. 이게 뭐냐면 요거 수익 구조를 자기가 투자를 해갖고 복제한다는 겁니다. 복제. 자체 엣지. 발행해서 들어온 자금을 발행사가 제3자한테 또 맡기는 게 아니고 시장 리스크를 직접 조절하면서 해지북을 운영한다. 직접 투자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이제 요 수익을 만들어가지고 복제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증권사가 이제 그 노하우가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이 방식을 많이 해요. 왜 이게 좋냐면 요거 운영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요거는 약속한 것만 주면 되잖아요. 사전에 수익이 제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주고 남으면 증권회사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운영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면은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운영을 잘하면 여기 수수료 외에도 요거 수수료 외에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 엣지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게 시험에 나는 거죠. 자체 엣지 방식에서 이 네 가지 리스크 있냐 없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운영하니까 훨씬 위험이 크겠죠. 발행사 입장에서. 자, 시장 리스크 무진장 커요. 파생결합증권에 내재된 모든 시장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대신 동시에 수익의 원천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하면 수익도 커진다. 자, 신용 리스크 있냐 없냐? B2B 거래는 아니지만
그래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B2B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체 해지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지할 때 여러분 장외 파생을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장내 파생, 장외 파생, 뭐 주식, 뭐 다양한 게 투자해 갖고 복제를 해내는데 특히 장외에서 거래하면 신용 리스크 있겠죠. 법률 리스크 있냐 없냐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장외 거래할 때 특히 계약서로 인해서 B2B 거래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다음 유동성 리스크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있다는 겁니다. 자금 유동성, 상품 유동성 두 가지 다 있다. 그러니까 자체 해지할 때는 이 네 가지 위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B2B는 노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직접 투자하다 보면 만약에 선물 같은 거 투자하면 마진콜 당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롤오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갈아타면서 해야 되니까 거래도 해야 되고 마진콜에 대한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두 가지 유동성 리스크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이게 이제 한 문제 난다라고 보세요, 여러분. 파생결합증권과 발행사 입장에서 리스크. 이게 이제 아주 한 문제 늘 나는데, 근데 B2B와 자체 해지를 명확히 이제 구분해야 된다. 강조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운용사라고 돼 있죠.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 파생결합증권을 이제 편입시켜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리스크 종류가 좀 달라요.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운용자 입장에서 ELS를 편입할 때 핵심은 적정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ELS를 편입시킬 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ELS를 적정한 가격으로 사야 되죠. 자기 돈 아니고 투자자 돈이라 그래서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이 적정 가격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파생결합증권의 적정 가격.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복잡하단 말이에요. 상품 자체가 구조가 복잡해서 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걸 운용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ELS 발행사 즉 증권사죠. 이 펀드 운용사 하고 채권평가사. 채권평가사가 여러분 공정가격을 만들어주는 데예요. 얘네들의 눈높이가 다 달라요. 시각차가 존재해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적정가격이 다 제각각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 내부에 옵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채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내부에 옵션 가치 계산하는 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게 또 장외 옵션이니까 장내에서 거래하는 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장외는 그게 없어서 주로 이제 모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블랙숄즈 모형 뭐 이런 걸 갖고 계산하는데 거기 어떤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고 특히 여기 이제 발행할 때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LS 발행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운용사는 싸게 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각차가 있다. 시각차가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냥 핵심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적정 가격을 잘 확인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운영사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공정가격과 이제 평가사 가격이라는 제목이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펀드들은 기준가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기준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2개 이상의 채권 평가사로부터 이제 가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부동산이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주식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시가가 공정가격으로 사용되지만 채권은 대부분 장외거래. 부동산은 여러분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채권 평가사들이 제공하는 가격을 가지고 기준 가격을 만들어 갖고 매일 공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운용사의 이제 역할이다. 근데 왜 2개 이상이겠어요, 여러분? 크로스 체크해야 되니까 한 군데만이 아니고 2개 이상을 해야 이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펀드는 여러분 이제 중도 환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 펀드도 중도 환매가 되는데 이 파생결합 증권을 이제 편입시킨 이 파생상 펀드는 중도 환매를 해주긴 해주는데 환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일반 펀드에 비해서.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중도 환매가 들어왔다 쳐봐요. 그러면 운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투자를 해놨잖아요. ELS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중도 환매하기 위해서는 ELS를 일부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해서 그걸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파생결합증권을 이제 해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편입시켜놓은 것을. 근데 이 해지할 때 이 해지 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이 해지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증권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발행사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평가사가 이 ELS 가치를 평가한 거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금을 갖고 있는데 금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게 뭐 100만 원짜리더라. 그럼 내가 이걸 여러분 팔 때 중개상한테 팔 때 100만 원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평가사가 이 가치를 평가한 것은 100인데 그러면 100을 해지했는데 100이 안 들어오고 해지 가격은 발행사가 결정하는데 그럼 작게 주겠죠. 80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준가격 측면에서는 환매할 때 100을 줘야 돼요. 투자자한테 100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ELS 처분해서 80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이라는 걸 어떻게 보충해 줘야 돼요? 펀드 자금으로 보충해 줘야 돼요. 기준가격이 100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 투자자, 환매를 안 하는 기존 투자자가 손해보잖아요. 자기 돈에서 20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 차이가 나서 따라서 중도 환매가 발생하면 펀드 자금으로 20을 더 주게 되면 자녀 수익자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80만 줍니다. 이 20을 환매 수수료로 본다는 거예요. 환매 수수료. 그래서 환매 수수료로 이 괴리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생결합증권이 환매 수수료가 비쌉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이 이유 때문에 비싼 거다라는 거를 이제 판매회사가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예, 해지 가격 자체가 증권사가 나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한 것보다 작은 금액이 될 거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를 환매 수수료로 이제 책정을 해갖고 덜 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금이 덜 들어오는 거죠. 됐죠? 자, 계속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 파생상 펀드 여러분 공시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공모펀드는. 우리 요거는 이제 1과목 법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공모 파생상 펀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위험지표를 공시해야 되는데 그 위험지표 공시 대상이 4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계약금액, 만기 시점 손익구조, 시장 상황에 따른 손익구조 변동, 그리고 바값, 최대 손실 예상금액, 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지표죠. 위험지표잖아요. 자, 신용리스크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 파생결합증권을 편입시켰으면 나중에 증권사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만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리스크 있는데 그 증권사가 파산하면 그거 못 돌려받으니까 신용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이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그걸 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는 대신 운용만 해주는 거지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운용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틀려요. 운용사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죄송하다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운용사는 그냥 만전을 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다. 부담은 투자자가 한다. 그러면 이제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신용 보관 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신용 보관 계약 그러면 대표적인 게 담보를 확보하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담보. 근데 요 말도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것도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신용 보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신용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체결하면 신용 리스크는 줄지만 또 다른 리스크가 또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담보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용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이런 또 문제가 있다. 담보 제공 계약은 운용 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담보 관리에 따른.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것도 법규에서 파생펀드는 이게 운용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공모 파생상 펀드에서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한도가 얼마였죠? 30%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30%까지 100개 투자를 못하니까 이걸 이제 초과하게 되면 이제 규제를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펀드 자금을 다 ELS를 편입시키겠다 그러면 최소 4개 이상의 ELS를 편입시켜야 돼요. 왜냐면 하나에다가 30% 이상 자금을 투입하면 안 돼요. 펀드 자산총액의 30%. 이게 분산 투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펀드는 여러분 10%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완화해 놓은 거죠. 30%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하나에 30, 30, 30, 최대치가 30이니까 그러면 최소 4개 이상 편입시켜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 이제 관리하는 거다. 예, 2개 남았네요, 아직. 자, 법률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요건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자, 펀드 투자 설명서. 여러분, 펀드는 다 투자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설명서 내용이 증권신고서, 파생결합증권은 이거 증권이기 때문에 이게 증권신고서를 금융에 제출해야 됩니다. 효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라는 게 있고, 장외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장외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요 ISDA라는 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풀네임이 이거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수합파생상품협회. 그러니까 장애는 계약서를 마음대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ISDA라는 데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 계약서를 이용하라고. 그게 ISDA 계약서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 내용이 투자설명서에 담겨야 돼요. 투자자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충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운용사가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률 리스크고 계약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자금 유동성은 이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ELS를 편입시켰으니까 기본 구조는 그 만기 때 그냥 돈을 받는 거니까 중간에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2B 거래처럼 자금 유동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품 유동성 리스크는 언제든지 직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ELS를 편입시켰는데 펀드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권사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품 유동성이 있고 자금 유동성은 없다. 이 B2B 거래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첫째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뤘던 건 뭐예요? 펀드에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했을 때 이제 리스크, 그걸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발행사 입장에서 자금을 운용할 때 B2B 거래할 때하고 자체 해지할 때하고 4가지 리스크, 그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운용사가 또 어떤 식의 이제 책임을 져야 되냐, 어떤 걸 관리해야 되냐, 그게 이제 2순위다. 여기까지 합니다.